동네 조폭 박태용이 주인공 춘자의 엉덩이를 거칠게 움켜잡는 순간 뜨거운 튀김망이 번개처럼 휘둘러지며 그의 얼굴에 기름이 튄다. 여기선 닭만 튀기는 게 아니에요라며 냉장고 문을 열어 보이는 주인공 춘자의 차가운 목소리와 함께 동네 조폭 박태용의 얼굴이 공포로 일그러진다. 과연 주인공 춘자에게는 어떤 사연이 있길래 닭만 튀기는 게 아니라고 할까요? 그녀의 숨겨진 정체와 통쾌한 반전극이 지금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먼저 꼭 눌러주시면 복 받으실 거예요. 서울 변두리 한복판, 좁다란 골목길 사이로 비집고 들어선 낡은 간판 하나가 눈에 띕니다. 용문 통닭이라고 적힌 빨간 글씨는 세월의 때가 묻어 바래졌지만 여전히 또렷하게 읽힙니다. 1980년대부터 자리를 지켜온 이 작은 가게는 동네 사람들에게는 추억이자 일상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오후 3시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오는 가게 안에서 양춘자가 바쁘게 손을 놀리고 있습니다. 올해 63살인 춘자는 여전히 든든한 체격을 자랑합니다. 굵직한 손목과 단단한 어깨선이 말해주듯 이 여자는 평생 고된 일을 마다하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검은 머리에 섞인 흰 머리카락들이 일의 강도를 증명하듯 이마에 땀방울을 맺히게 만들었지만 춘자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칙! 기름솥에서 올라오는 소리와 함께 고소한 냄새가 가게 전체를 감쌉니다. 춘자는 능숙한 손놀림으로 닭을 뒤집으며 익음 정도를 확인합니다. 수십 년 동안 같은 일을 반복해온 덕분에 이제는 소리만 들어도 닭이 언제 다 익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라디오에서는 노사연의 만남이 흘러나옵니다. 춘자는 가끔 흥얼거리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묵묵히 일에만 집중했습니다. 20해 전 남편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난 후 혼자서 이 가게를 꾸려나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대학 졸업 후 외국으로 나가 벌써 5년째 연락이 끊어진 상태였습니다. 사장님, 통닭 2마리 포장이요. 단골 손님인 김 씨 아저씨가 들어섭니다. 근처 공장에서 일하는 김 씨는 일주일에 서너 번은 들르는 단골 중에 단골이었습니다. 춘자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갓 튀겨낸 닭을 포장지에 싸기 시작합니다. 오늘도 바삭하게 잘 튀겨졌네요. 우리 집 애들이 다른데 통닭은 안 먹으려고 해요. 그래요? 고마워요. 춘자의 대답은 언제나 짧고 간결했습니다. 말이 많지 않은 성격이지만 시장 사람들은 모두 춘자를 믿고 따랐습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 춘자를 찾아와 상의하곤 했고 춘자 역시 묵묵히 들어주며 때로는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도 했습니다. 시장 상인회에서는 소머리 국밥집 순자와 자주 티격태격하기도 했습니다. 순자는 춘자보다 2살 많은 65살로 성격이 불같아서 조금만 기분이 나빠도 큰 소리를 내곤 했습니다. 반면 춘자는 좀처럼 화를 내지 않았지만 한번 마음을 정하면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춘자야, 또 혼자 끙끙거리지 말고 우리한테도 얘기해봐. 순자가 가끔 이런 말을 하곤 했지만 춘자는 대개 미소만 지으며 넘어갔습니다. 남의 일에 쉽게 끼어들지 않는 것이 춘자의 원칙이었지만 옳고 그름에 대해서는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해가 기울어갈 무렵 춘자는 하루 장사를 정리하기 위해 마지막 닭 한 마리를 기름에 넣었습니다. 치익 소리와 함께 기름이 튀어오르자 춘자는 자연스럽게 한 발 뒤로 물러섰습니다. 수십 년간 반복된 동작이었지만 뜨거운 기름은 여전히 조심스럽게 다뤄야 할 상대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가게 앞 골목에 검은색 SUV 한 대가 천천히 멈춰섰습니다. 차창은 짙게 선팅되어 있어서 안이 보이지 않았지만 뭔가 평범하지 않은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춘자는 기름솥에서 닭을 건져 올리면서 슬쩍 밖을 바라봤습니다. 차에서는 아무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엔진 소리만 낮게 웅웅거릴 뿐이었습니다. 춘자는 별일 아니라고 생각하며 다시 일에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어딘지 모르게 불안한 감정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라디오에서는 뉴스 시간이 시작되었고 아나운서의 차분한 목소리가 가게 안을 채웠습니다. 춘자는 마지막 닭을 포장하며 오늘 하루를 돌아봤습니다. 평범한 하루였지만 왠지 내일부터는 뭔가 달라질 것만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검은 차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11시 용문 통닭 앞에 어제와 같은 검은 SUV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차 문이 열리면서 3명의 남자가 내렸습니다. 모두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나이였고 값비싼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거칠어 보였습니다. 맨 앞에 선 남자가 박태용이었습니다. 키 175cm 정도의 단단한 체격에 목 뒤쪽으로 작은 문신이 살짝 보였습니다. 얼굴은 준수한 편이었지만 눈빛이 차갑고 입가에 늘 비웃음을 머금고 있어서 첫인상이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여기가 용문통닭이네. 박태용은 가게 간판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뒤를 따르던 두 남자는 각각 민재와 성훈이라고 불렸습니다. 민재는 덩치가 크고 성격이 거칠었고 성훈은 작은 키에 날카로운 인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춘자는 평소와 다름없이 기름솥 앞에서 닭을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손님이 들어와도 고개만 살짝 들어 인사를 대신할 뿐 먼저 말을 거는 법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세 남자에게서는 뭔가 다른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여기 통닭 10마리. 빨리 튀겨봐요. 박태용이 무뚝뚝하게 말했습니다. 존댓말을 쓰긴 했지만 톤이 명령조였습니다. 춘자는 잠깐 손을 멈추고 그를 바라봤습니다. 10마리요? 시간이 좀 걸릴 텐데요. 상관없어요. 기다릴게요. 박태용은 가게 안을 둘러보며 적당한 자리에 앉았습니다. 민재와 성훈도 따라서 앉았지만 계속 주변을 경계하는 듯한 시선을 보냈습니다. 마치 언제든지 뭔가 일어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춘자는 말없이 닭을 손질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오랜 경험으로 미루어 보면 이런 손님들은 대개 문제를 일으키기 마련이었습니다. 특히 3명이 몰려와서 한꺼번에 10마리를 주문하는 것도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아줌마, 여기서 장사한 지 오래됐어요? 성훈이 담배를 꺼내며 물었습니다. 춘자는 고개를 들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꽤 됐죠. 그럼 이 동네 사정도 잘 아시겠네요. 별로요. 저는 장사만 해요. 춘자의 단호한 대답에 성훈은 픽 웃었습니다. 민재는 아예 가게 밖으로 나가서 담배를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가게 앞 바닥에 침을 뱉는 것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박태용은 가만히 춘자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능숙한 손놀림과 흔들리지 않는 자세가 예사롭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그저 평범한 통닭집 아줌마일 뿐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첫 번째 닭들이 다 익기 시작했습니다. 춘자는 긴 젓가락으로 닭을 뒤집으면서 익음 정도를 확인했습니다. 기름이 팔팔 끓어오르는 소리가 가게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때 민재가 담배를 끄고 다시 가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기름쏜 옆을 지나가면서 갑자기 춘자의 뒤쪽으로 바짝 다가섰습니다. 그리고는 자연스럽게 지나가는 척하면서 춘자의 엉덩이 부분을 슬쩍 스쳐갔습니다. 춘자의 몸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젓가락을 꽉 쥐었습니다. 기름솥에서 치익하는 소리가
더욱 크게 들렸습니다. 지금 뭐 한 거예요? 춘자가 돌아서서 민재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눈동자에는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뭐요? 그냥 지나간 건데요. 민재는 뻔뻔하게 대답했습니다. 박태용과 성우는 서로 눈짓을 주고받으며 비웃었습니다. 아줌마, 튀기기나 잘하세요. 괜히 민감하게 굴지 말고요. 박태용이 건방진 어조로 말했습니다. 춘자는 한동안 그들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기름솥 쪽으로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어깨의 긴장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기름솥은 더욱 세차게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치익하는 소리가 마치 춘자의 마음속 분노를 대변하는 것 같았습니다. 춘자는 젓가락으로 닭을 뒤집으면서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오랜 세월 참고 견뎌온 것들이 한순간에 되살아났습니다. 남편이 죽기 전에 당했던 수모들, 혼자 살아가면서 겪어야 했던 어려움들, 그리고 지금 이 순간까지도 계속되는 무시와 모욕들. 다 됐어요. 춘자가 차분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 아래에는 뭔가 다른 감정이 숨어 있었습니다. 박태용 일행은 포장된 통닭을 받아들고 돈을 던지듯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춘자의 인사에 그들은 대답도 하지 않고 가게를 나섰습니다. 검은 SUV가 시동을 걸고 천천히 사라져갔습니다. 춘자는 그들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가게 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테이블 위에 놓인 돈을 집어들었습니다. 정확한 금액이었지만 마음은 전혀 개운하지 않았습니다. 기름솥에 불을 줄이면서 춘자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주름은 늘었지만 여전히 힘이 있는 손이었습니다. 그 손으로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것들을 지켜왔는지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은 참지 않겠다고. 박태용 일행이 다녀간 후 사흘이 지났습니다. 시장 곳곳에서는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소문이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구체적이고 심각한 이야기들이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용문통닭도 금강파 밑으로 들어갔다던데. 아니야, 춘자가 그럴 리 없어. 그 사람 성격 모르나? 성격이 문제가 아니지. 요즘 세상에 혼자서 어떻게 버텨? 과일 가게 할머니와 건어물 가게 아저씨가 나누는 대화였습니다. 춘자는 닭을 손질하면서도 귀를 기울여 들었습니다. 금강파라는 이름이 이 동네에 처음 나타난 건 한 달 전쯤이었습니다. 금강파는 최근 서울 남부 지역으로 세력을 확장하고 있는 조직이었습니다. 다른 동네에서는 이미 상당수의 상점들이 그들의 보호비를 내고 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보호비라는 명목이었지만 실제로는 협박에 가까웠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시장 상인회 회장인 정 씨가 춘자의 가게를 찾아왔습니다. 60살의 정 씨는 이 시장에서 30년 넘게 철물점을 운영해온 터줏대감이었습니다. 평소에는 온화한 성격이었지만 오늘은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춘자 씨, 잠깐 이야기 좀 할까요? 정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춘자는 손을 닫고 그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글쎄요, 요즘 시장 분위기가 좀 이상해서요. 몇몇 분들이 장사를 접겠다고 하더라고요. 정 씨의 말에 춘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예상하고 있던 일이었습니다. 칼국수집 김 씨도 그런가요? 네, 어제 창문이 깨졌다면서 무서워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노점상 몇 분은 이미 자리를 정리했어요. 춘자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김 씨는 5년 전부터 가게 옆에서 칼국수집을 운영해온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손님들에게 친절하고 시장 일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사람이 그렇게 쉽게 포기할 리 없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뭘 요구하던가요?
임대료를 올리겠다고 하더래요. 그것도 2배로요. 안 내면 장사 못하게 만들겠다고 했다던데요. 정 씨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춘자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그날 저녁 시장 상인회 회의가 열렸습니다. 평소 같으면 15명 정도가 참석했겠지만 오늘은 겨우 9명만 나타났습니다. 나머지는 무서워서 나오지 못했거나 이미 장사를 정리한 상태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면 우리 시장이 망가질 게 뻔해요. 소머리 국밥집 순자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평소 춘자와 티격태격하던 순자였지만 이런 위기 상황에서는 의견이 같았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요? 경찰한테 신고해봤자 증거가 없다고 하고 건어물가게 주인이 체념하는 듯 말했습니다. 실제로 며칠 전 칼국수집 사건을 신고했지만 경찰은 단순한 기물파손 사건으로 처리했습니다. 회의는 2시간 넘게 계속됐지만 뚜렷한 해결책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요구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짤무로 기울어갔습니다. 춘자는 내내 조용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하나둘씩 자신의 의견을 말할 때도 춘자는 팔짱을 낀 채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춘자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춘자에게 집중됐습니다. 춘자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내 통닭집은 누구 밑으로도 안 들어가요. 짧고 단호한 대답이었습니다. 회의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춘자야, 혼자서 어떻게 버티려고 그러니? 순자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버텨봐야죠. 한번 굽혀놓으면 계속 굽혀야 하는 거 아닌가요? 춘자의 말에 몇몇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대부분은 여전히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춘자는 혼자 가게로 돌아왔습니다. 어둠이 내린 시장은 평소보다 더욱 조용했습니다. 가게 불을 켜고 마지막 정리를 하는데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검은 SUV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박태용 혼자 내렸습니다. 가게 문을 열고 들어서는 박태용의 표정은 며칠 전보다 더욱 차가웠습니다. 아줌마 생각해 볼 시간은 충분했죠? 박태용이 가게 안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춘자는 행주로 테이블을 닦으면서 대답했습니다. 뭘 생각하라는 거죠? 이 동네 규칙 말이에요. 다른 분들은 다 알아서 잘하고 계시던데. 박태용이 의자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춘자는 행주질을 멈추고 그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제 규칙대로 살아요. 그런 고집이 얼마나 갈지 지켜보죠. 박태용이 일어서며 위협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가게를 나서며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했습니다. 아줌마도 혼자 사시는 거죠? 조심하세요. 박태용이 떠난 후 춘자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기름솥은 이미 식어 있었지만 춘자의 마음속에는 다른 종류의 열기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가게 뒤편 작은 창고로 들어간 춘자는 구석에 놓여있던 낡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상자 안에는 오래된 사진들과 함께 작은 칼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 속의 젊은 춘자는 지금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날카로운 눈빛과 굳은 표정, 그리고 손에 들린 것은 지금의 조리용 칼이 아닌 다른 종류의 칼이었습니다. 춘자는 그 칼을 조심스럽게 만져봤습니다. 20년 넘게 손에 잡지 않았던 칼이었지만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이제 끝내야겠네. 춘자가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칼을 다시 상자에 넣고 창고 문을 잠갔습니다. 박태용과의 대화가 있었던지 사흘 후인 목요일 아침, 시장 전체가 술렁거렸습니다. 새벽 5시경 시장 뒷골목 화장실 옆에서 민재가 피투성이 상태로 발견된 것입니다.
의식을 잃은 채 쓰러져 있던 민재는 곧바로 병원으로 실려갔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상태는 심각했습니다. 얼굴 곳곳에 멍이 들어 있었고 갈비뼈 2대가 부러진 상태였습니다. 특히 오른쪽 다리에는 심한 타박상이 있어서 당분간 걸을 수 없을 것 같다고 의사가 진단했습니다. 도대체 누가 그랬을까? 요즘 같은 세상에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시장 사람들은 충격에 빠져 있었습니다. 아무리 민재가 불량배라고 해도 이렇게 심하게 당할 줄은 몰랐습니다. 더구나 시장 한복판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현장을 조사했지만 별다른 단서를 찾지 못했습니다. 시장 내 CCTV는 화장실 근처가 사각지대였고 목격자도 없었습니다. 민재 본인도 기억을 잃은 상태여서 누가 자신을 공격했는지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는 이상한 단서 하나가 남아 있었습니다. 민재가 쓰러져 있던 곳 바로 옆에 닭 다리뼈 하나가 떨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깨끗하게 발라진 닭 다리뼈였는데 왜 그곳에 있는지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냥 누가 먹다가 버린 거 아니야? 하필 그 자리에? 너무 우연치고는 이상하지 않나? 상인들 사이에서는 여러 추측이 오갔지만 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춘자는 이 소식을 들었을 때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가게 문을 열고 닭을 손질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유심히 보면 어제보다 조금 더 여유로워 보였습니다. 춘자야, 이 사건 어떻게 생각해? 소머리 국밥집 순자가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춘자는 칼로 닭을 토막내면서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나쁜 짓 하면 언젠가는 보복이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긴 하지만 이렇게까지 심하게 당할 줄은 몰랐어. 순자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동정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무리 민재가 나쁜 짓을 했다고 해도 이 정도로 당하는 건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한 건 저쪽이 먼저 시작한 거죠. 춘자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순자는 춘자의 표정을 자세히 봤지만 평소와 다른 점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오후 2시쯤 박태용이 성훈과 함께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검은 SUV 대신 은색 세단을 타고 왔습니다. 박태용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고 성훈 역시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민재한테 누가 그랬는지 아세요? 박태용이 가게에 들어서자마자 다짜고짜 물었습니다. 춘자는 기름 온도를 확인하면서 대답했습니다. 모르는데요. 저는 그저 장사만 하는 사람이에요. 정말 모르세요? 박태용이 한 발 더 다가서며 위협적으로 물었습니다. 춘자는 그제야 고개를 들어 박태용을 바라봤습니다. 제가 왜 알겠어요? 경찰한테 물어보세요. 경찰은 아무것도 모르더라고요. CCTV도 없고 목격자도 없고. 박태용이 이를 갈며 말했습니다. 그는 분명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민재를 공격했다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더더욱 저는 모르죠. 춘자가 다시 기름솥에 집중하며 말했습니다. 박태용은 한동안 춘자를 바라보다가 성훈에게 눈짓했습니다. 아줌마, 이 동네가 어떤 동네인지 아직도 모르시는 것 같네요. 성훈이 나서며 말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장사만 하고 싶어요. 다른 건 관심 없고요. 춘자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기름솥에서 올라오는 열기 때문인지 얼굴에 땀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박태용과 성우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고 가게를 나갔습니다. 하지만 나가면서 박태용이 마지막으로 한마디 던졌습니다. 민재 일은 절대 그냥 안 넘어가요. 그들이 떠난 후 춘자는 가게 뒤편 창고로 들어갔습니다. 어제 확인했던 상자는 그대로 있었지만 옆에 새로운 물건이 하나 추가되어 있었습니다.
커다란 철제고기 절단기였습니다. 업소용으로 사용하는 크고 무거운 기계였는데 언제 들여놓았는지 모르겠지만 구석진 곳에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전원 코드도 이미 연결되어 있었고 칼날도 새 것처럼 반짝거렸습니다. 춘자는 그 기계를 한동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전원 스위치를 살짝 눌러봤습니다. 웅 하는 소리와 함께 기계가 작동했습니다. 칼날이 빠르게 회전하기 시작했고 날카로운 소리가 창고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다시 스위치를 눌러 기계를 멈춘 후 춘자는 창고 문을 잠갔습니다. 그리고 가게로 돌아와 평소와 같이 일을 계속했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자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씩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모두들 민재 사건 이야기를 하며 불안해했습니다. 춘자 씨, 혹시 무서우면 우리 집에 와서 며칠 지내세요. 공장에서 일하는 김 씨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춘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저는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무서울 게 없어요. 하지만 김 씨는 여전히 걱정스러운 정이었습니다. 그래도 조심하세요.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손님들이 모두 떠난 후 춘자는 가게 문을 잠그고 창고로 들어갔습니다. 철제 절단기 옆에는 큰 비닐봉지가 몇 개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강력한 세제와 표백제도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춘자는 이 모든 것들을 점검한 후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비는 끝났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만 남았습니다. 창고 문을 나서면서 춘자는 벽에 붙어 있는 작은 메모지를 보았습니다. 거기에는 박태용과 성훈의 일정이 적혀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그들을 몇 일 동안 지켜보고 기록한 것 같았습니다. 내일 밤 10시 박태용이 혼자 사무실에 남아있을 예정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녁 9시 용문 통닭은 평소보다 일찍 문을 닫았습니다. 춘자는 마지막 손님을 배웅한 후 가게 앞에 임시 휴업 팻말을 걸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창고로 들어가 어제 확인했던 물건들을 다시 한번 점검했습니다. 철제 절단기는 완벽하게 작동했고 비닐봉지와 청소용품들도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춘자는 낡은 상자에서 그 칼을 꺼내 허리띠에 숨겼습니다. 20년 만에 다시 손에 쥔 칼이었지만 여전히 익숙했습니다. 10시 정각 박태용이 혼자 가게로 들어왔습니다. 메모지의 정보가 정확했습니다. 그는 오늘 특별히 더 거만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민재 사건 이후 분노가 쌓여있던 터였습니다. 아줌마, 이제 정말 끝내시죠. 박태용이 가게 안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가게는 이미 정리가 끝난 상태였고 기름손만 미지근하게 데워져 있었습니다. 뭘 끝내라는 거죠? 춘자가 행주로 테이블을 닦으면서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이 동네에서 혼자만 고집 부리는 거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다 알아서 하고 있는데. 박태용이 의자를 뒤로 젖히며 건방지게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일어나서 춘자 쪽으로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민재 일도 아직 해결 안 됐고요. 박태용의 목소리에는 위협이 섞여 있었습니다. 춘자는 행주지를 멈추고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건 경찰이 알아서 하겠죠. 경찰? 경찰이 뭘 할 수 있겠어요? 박태용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더욱 가까이 다가와서 춘자의 바로 뒤에 섰습니다. 아줌마도 조심해야 할 텐데. 그 순간 박태용이 춘자의 엉덩이를 거칠게 움켜잡았습니다. 며칠 전 민재가 했던 것보다 훨씬 더 노골적이고 모욕적이었습니다. 춘자의 몸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손에 들고 있던 뜨거운 튀김망이 번개처럼 뒤로 휘둘러졌습니다. 기름솥에서 막 건져 올린 망이었기 때문에 아직 뜨거운 기름이 묻어 있었습니다. 아!
박태용이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얼굴 왼쪽에 뜨거운 기름이 튀어서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춘자는 튀김망을 내려놓고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박태용이 얼굴을 움켜쥐며 소리쳤습니다. 고통과 분노가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당신이 먼저 시작한 거 아닌가요? 춘자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눈빛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숨겨두었던 다른 면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미친년이. 박태용이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하지만 춘자는 이미 그의 움직임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몸을 살짝 옆으로 피하면서 동시에 무릎으로 박태용의 복부를 찼습니다. 으악! 박태용이 허리를 굽히며 신음했습니다. 춘자의 무릎차는 정확하고 강력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이런 상황에 익숙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가게 안이 순식간에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박태용은 테이블을 뒤집으며 춘자를 위협했지만 춘자는 전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점점 더 침착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경찰에 신고하겠어요. 박태용이 휴대폰을 꺼내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춘자가 조용히 냉장고 문을 열어보이자 박태용의 움직임이 멈췄습니다. 냉장고 안에는 평소에 보관하던 닭고기 대신 다른 것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람의 손목처럼 보이는 형체가 비닐봉지에 쌓여 있었고 그 옆에는 다른 부위들도 보였습니다. 박태용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민재가 어디 갔는지 궁금했죠? 춘자가 냉장고 문을 다시 닫으며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설마 당신이? 박태용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여기선 닭만 튀기는 게 아니에요. 춘자가 기름솥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박태용은 그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상대하고 있는 것이 평범한 통닭집 아줌마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미친년, 내가 민재를. 박태용이 다시 덤벼들려고 했지만 춘자는 이미 허리에서 칼을 꺼내고 있었습니다. 날카로운 칼날이 형광등 불빛에 반짝였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이웃에 피해주기 싫거든요. 춘자의 말에 박태용은 움직임을 멈췄습니다. 칼을 쥔 춘자의 모습은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숙련된 움직임과 차가운 눈빛이 평범한 상인이 아닌 다른 정체성을 암시했습니다. 당신들이 먼저 건드렸어요. 내 몸을 함부로 만지고 협박하고 무시했죠. 춘자가 한 걸음씩 박태용에게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나는 조용히 살고 싶었는데 당신들이 그걸 허락하지 않았어요. 박태용은 뒤로 물러서려 했지만 이미 벽에 등이 닿아 있었습니다. 도망갈 곳이 없었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박태용이 떨리는 목소리로 애원했습니다. 몇 분 전까지만 해도 거만하게 협박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민재도 똑같이 애원했어요. 춘자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칼을 박태용의 목에 가져댔습니다. 하지만 당신들은 다른 사람의 애원은 들어주지 않았죠. 박태용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공포에 떨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이제 끝이에요. 춘자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기름솥에서 나는 치익거리는 소리가 가게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누군가의 마지막 신음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가게 밖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새벽 2시 용문통닭은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가게 안에서 들리던 모든 소리가 멈춘 후 춘자는 창고에서 준비해둔 물건들을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철제 절단기의 웅웅거리는 소리가 한동안 계속됐다가 조용해졌습니다. 1시간 후 시장 뒷골목에서 익숙한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소머리 국밥집 순자가 어둠 속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손전등이 들려 있었고 표정은 심각했습니다. 춘자야. 순자가 가게 뒤쪽 창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춘자가 나타났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지쳐 보였지만 눈빛은 오히려 더 또렷했습니다. 순자 씨, 이런 밤에 왜 나왔어요? 너 때문이야. 들어가자. 순자가 주변을 살핀 후 창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창고는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지만 어딘가에서 강한 표백제 냄새가 났습니다. 철제 절단기도 말끔히 닦여져 있었습니다. 춘자야, 너 또 시작한 거냐? 순자의 목소리에는 체념과 걱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춘자는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쩔 수 없었어요. 박태용 그 새끼가 또 건드렸구나. 순자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마치 이런 상황을 예상하고 있었던 것처럼 보였습니다. 춘자는 창고 구석에 놓인 작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20년 동안 숨겨왔던 이야기를 꺼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순자 씨는 다 알고 있었죠? 일부는 알고 있었지. 하지만 전부는 아니야. 순자도 옆 상자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두 여자는 어둠 속에서 마주 앉아 과거의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원래 양춘자가 아니었어요. 춘자가 조용히 말문을 열었습니다. 진짜 이름은 김정희. 1980년대 후반 전남 광주에서 활동했던 여성 암살조 칠흑부대의 유일한 생존자였어요. 순자는 이미 알고 있는 이야기인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칠흑부대는 5명의 여성으로 구성된 조직이었어요. 부정부패를 저지르는 고위 공무원들과 민간인을 괴롭히는 조폭들을 제거하는 일을 했죠. 춘자의 목소리는 과거를 회상하며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우리는 법이 해결하지 못하는 일들을 직접 해결했어요. 깨끗하고 정확하게 증거를 남기지 않고. 그런데 왜 혼자만 살아남았어? 순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배신자가 있었거든요. 우리 중 한 명이 돈에 눈이 멀어서 조직의 정보를 팔았어요. 1989년 12월 마지막 작전에서 함정에 빠졌죠. 춘자의 손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30년이 넘은 일이지만 여전히 분노가 남아 있었습니다. 나머지 4명은 모두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저만 겨우 도망쳤고 그 후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살아왔어요. 그래서 서울로 와서 양춘자가 된 거구나. 네, 죽은 사람의 신분을 빌려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어요. 다시는 그런 일에 관여하지 않기로 마음먹었고요. 춘자가 창고 벽에 기대며 계속 말했습니다. 남편을 만나고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정말 평범하게 살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것도 오래가지 못했죠. 남편 일 말이야? 순자의 목소리가 더욱 조심스러워졌습니다. 남편은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제 과거를 모르면서도 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줬죠. 하지만 1995년 이 동네에도 조폭들이 들어왔어요. 춘자의 눈에 분노가 다시 타올랐습니다. 그때도 지금과 똑같았어요. 보호비를 내라고 협박하고 안 내면 가게를 부수고 가족을 위협했죠. 그래서 남편은 끝까지 거부했어요. 저처럼 고집이 세고 옳은 일에는 타협하지 않는 사람이었거든요. 춘자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밤 남편이 가게에서 일하고 있는데 그들이 찾아왔어요. 돈을 내지 않으면 가족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협박했죠. 그때 당신은 어디 있었어? 아이를 재우고 있었어요. 남편은 저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하려고 했죠. 춘자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부분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심장마비로 쓰러졌어요. 스트레스와 공포 때문이었죠. 병원으로 옮겼지만 이미 늦었어요. 그래서 복수를 한 거야? 그날 밤 남편이 숨을 거둔 후 저는 결심했어요. 다시는 누구에게도 당하지 않겠다고. 춘자가 일어서서 창고 구석의 상자를 가리켰습니다. 일주일 후 남편을 괴롭혔던 조폭 3명이 모두 사라졌어요. 흔적도 없이. 순자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 후로 20년 동안 조용히 살았어요. 아무도 건드리지 않는 한 저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요. 하지만 이번에는 참을 수 없었구나. 나이가 들면서 참을성이 줄어든 것 같아요. 특히 제 몸을 함부로 만지는 건, 그건 절대 용서할 수 없어요. 춘자의 목소리가 다시 차가워졌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도 저한테 그런 짓을 하는 놈들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남편 때문에 참았지만 이제는 그럴 이유가 없어요.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순자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금강파 본거지에 가야죠. 춘자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성훈이랑 나머지 놈들도 처리해야 해요. 한 명이라도 살아남으면 나중에 문제가 될 거예요. 춘자야, 너무 위험해. 이제 그만둬. 저는 안 변해요, 순자 씨. 제 손에 피를 안 묻히려면 그들이 먼저 손대지 말았어야죠. 춘자가 창고 벽에 걸린 칼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내일 밤이면 모든 게 끝날 거예요. 다음 날 오후 춘자는 평소와 다른 모습으로 가게를 열었습니다. 일찍부터 통닭을 대량으로 튀기기 시작했고 포장 용기도 평소보다 많이 준비했습니다. 마치 큰 주문이 들어온 것처럼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오후 3시쯤 시장 상인들이 하나둘씩 춘자의 가게로 찾아왔습니다. 먼저 정씨가 왔고 이어서 과일가게 할머니, 건어물 가게 아저씨, 그리고 다른 상인들까지 모두 15명이 모였습니다. 춘자 씨, 갑자기 통닭을 나눠주신다니 무슨 일이세요? 정씨가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춘자는 갓 튀겨낸 통닭을 포장하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고 싶어서요. 그동안 많이 도움받았거든요. 도움이라니요? 오히려 저희가 도움을 받았는데. 과일가게 할머니가 손사래를 치며 말했습니다. 춘자는 모든 상인들에게 따뜻한 통닭을 하나씩 나눠주었습니다. 평소보다 더 정성스럽게 포장했고 각자에게 감사의 인사도 전했습니다. 마치 마지막 인사를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춘자야, 혹시 어디 가는 거야? 순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춘자는 잠시 손을 멈추고 순자를 바라봤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평소에 못한 일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순자는 춘자의 진짜 의도를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춘자의 작별 인사라는 것을 말이죠. 저녁 8시 마지막 상인이 통닭을 받아가고 난 후 춘자는 가게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름솥을 깨끗이 청소하고 조리도구들을 하나씩 닦아서 제자리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창고로 들어가 필요한 물건들을 챙겼습니다. 작은 기름통, 각종 조리도구, 그리고 창고 구석의 뼈 분쇄기까지 모든 것을 트럭에 실었습니다. 트럭은 며칠 전에 순자가 구해준 것이었습니다. 밤 10시 춘자는 금강파 사무실 앞에 도착했습니다. 3층 건물의 2층 전체를 사용하는 사무실이었습니다. 1층은 노래방이었고 3층은 다른 업체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춘자는 트럭에서 물건들을 하나씩 내려서 건물 뒤편으로 옮겼습니다. 다행히 뒤쪽 비상계단을 통해 2층으로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문은 잠겨 있었지만 춘자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사무실 안은 생각보다 넓었습니다. 응접실과 사무실, 그리고 작은 회의실까지 있었습니다. 성훈과 다른 조직원 2명이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누구야? 성훈이 춘자를 보고 벌떡 일어섰습니다. 하지만 춘자는 이미 손에 기름통을 들고 있었습니다. 통닭집 아줌마. 다른 조직원이 의아해하며 말했습니다. 춘자는 대답하지 않고 기름통의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뜨거운 기름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이 할머니가 뭐 하는 거야? 성훈이 다가서려고 했지만 춘자가 기름통을 휘둘러댔습니다. 뜨거운 기름이 성훈의 얼굴과 상체에 튀었습니다. 아! 성훈이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굴렀습니다. 다른 2명도 놀라서 뒤로 물러섰습니다. 이 할머니가 미쳤나? 한 명이 소리치며 춘자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춘자는 이미 다른 조리도구를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긴 꼬치가 그의 다리에 깊숙이 박혔습니다. 으악! 2번째 조직원도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춘자는 차분하게 다음 도구를 집어들었습니다. 3번째 조직원은 이미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이 할머니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도망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춘자는 그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어디 가세요? 춘자가 조용히 말하며 그의 앞을 막았습니다. 손에는 날카로운 식칼이 들려 있었습니다. 제발, 제발 살려주세요. 조직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애원했습니다. 민재와 박태용도 똑같이 말했어요. 춘자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당신들은 다른 사람의 애원은 들어주지 않았죠. 사무실 안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소파는 뒤집혔고 테이블은 부서졌습니다. 하지만 소음은 그리 크지 않았습니다. 1층 노래방에서 나오는 큰 음악 소리가 모든 것을 덮어주었습니다. 1시간 후 사무실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춘자는 가져온 청소용품으로 흔적을 지우기 시작했습니다. 뼈 분쇄기의 소리가 잠깐 들렸다가 멈췄습니다. 새벽 2시 춘자는 모든 정리를 마치고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트럭에는 몇 개의 큰 비닐봉지가 실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실 벽 한쪽에는 기름으로 쓴 글자가 남아 있었습니다. 건드리면 튀긴다. 춘자는 트럭을 몰고 한강으로 향했습니다. 새벽 한강은 완전히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없는 다리 위에서 비닐봉지들을 하나씩 강물에 던졌습니다. 강물은 소리 없이 모든 것을 삼켜버렸습니다. 해가 뜰 무렵 춘자는 용문 통닭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가게에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미리 준비해둔 작은 가방을 들고 시장을 떠났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첫 차를 기다리는 춘자의 모습은 평범한 여행객 같았습니다. 아무도 그녀가 몇 시간 전에 무엇을 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잘 있어요. 춘자가 시장을 향해 작은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버스에 올라 창문으로 시장을 마지막으로 바라봤습니다. 용문 통닭의 간판이 아침 햇살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춘자가 사라진 다음 날 아침, 시장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시작됐습니다. 상인들은 평소처럼 가게 문을 열고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용문 통닭만은 굳게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오전 10시쯤 금강파 사무실에서 일어난 일이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사무실은 완전히 텅 비어 있었습니다. 가구들은 제자리에 있었지만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단지 벽에 기름으로 쓰인 글자만이 남아 있었을 뿐입니다. 건드리면 튀긴다. 경찰은 실종 신고를 받고 수사를 시작했지만 별다른 단서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CCTV에는
한 명의 노인 여성이 트럭을 몰고 오는 모습이 찍혀 있었지만 얼굴은 식별할 수 없었습니다. 이상하네요. 사람들이 그냥 증발할 수는 없는데. 수사관이 고개를 갸우뚱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는 폭력의 흔적도 혈흔도 전혀 없었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아무도 없었던 것처럼 깨끗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났습니다. 금강파 조직원들의 행방은 여전히 오리무중이었습니다. 경찰 수사도 점점 축소되기 시작했습니다. 사건의 성격상 일반 시민들이 피해를 본 것도 아니었고 조폭들끼리의 내부 분쟁으로 추정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시장 사람들은 처음에는 걱정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안도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보호비를 요구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지 않았고 협박도 없었습니다. 시장은 다시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춘자가 어디로 갔을까? 순자가 가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춘자가 떠나기 전날 밤 나눈 대화를 떠올리며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춘자가 자신의 길을 선택했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세 달이 지난 어느 날 용문 통닭 앞에 임대 팻말이 붙었습니다. 건물주가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시장 사람들은 아쉬워했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 젊은 여성이 나타나서 용문 통닭을 인수하겠다고 했습니다. 30살 정도로 보이는 여성이었는데 말수가 적고 조용한 성격이었습니다. 저는 박미영이라고 합니다. 통닭 요리를 배우고 싶어서 왔어요. 여성이 시장 상인의 사람들에게 인사했습니다. 외모는 평범했지만 어딘지 모르게 춘자와 비슷한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특히 눈빛이 또렷하고 의지가 강해 보였습니다. 혹시 춘자 씨를 아세요? 정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직접 만난 적은 없지만 소문으로 많이 들었어요. 정말 훌륭한 분이셨다고 하더라고요. 미영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춘자 씨의 레시피를 배우고 싶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분이 어떻게 그렇게 맛있는 통닭을 만들었는지 궁금해서요. 미영은 며칠 만에 가게를 정리하고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간판도 그대로 용문 통닭이라고 달았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금세 익숙해졌습니다. 마치 이미 오래전부터 통닭을 튀겨온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어머, 맛이 춘자 씨가 만든 것과 거의 똑같네요. 단골 손님인 김 씨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미영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열심히 연습했거든요. 춘자 선생님의 비법을 최대한 재현하려고 노력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미영은 시장 사람들과 친해졌습니다. 춘자만큼 과묵하지는 않았지만 필요한 말만 하는 성격이었습니다. 그리고 시장 일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어느 날 새로운 조폭 조직이 시장에 나타났습니다. 백호파라고 불리는 조직이었는데 금강파가 사라진 후 이 지역에 진출하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다시 상인들에게 보호비를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시작이네. 순자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상인들은 다시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백호파 조직원들이 용문 통닭에 찾아왔을 때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기 새로운 사장이네. 규칙 알아? 조직원 중 한 명이 건방지게 말했습니다. 미영은 기름솥 앞에서 닭을 튀기고 있었습니다. 무슨 규칙이요? 이 동네에서 장사하려면 우리한테 인사해야 한다고. 조직원이 미영에게 다가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미영이 돌아서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춘자 선생님한테 들었는데 여기선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뭐? 조직원이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춘자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여기서는 닭만 튀기는 게 아니라고. 미영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눈빛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직원들은 갑자기 불안해졌습니다. 춘자라는 이름을 들으니 금강파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생각이 났습니다. 설마 당신이? 저는 그냥 통닭만 튀기는 사람이에요. 미영이 기름솥에서 각 건져 올린 닭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필요하면 다른 것도 튀길 수 있어요. 조직원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가게를 나갔습니다. 그 후로 백호파는 이 시장에 다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호기심 많은 단골 손님이 미영에게 물었습니다. 사장님, 혹시 춘자 씨가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미영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춘자 선생님요? 사람 하나는 진짜 잘 튀기셨죠. 그리고 기름 온도를 올리며 덧붙였습니다. 지금도 어디선가 필요한 일을 하고 계실 거예요. 카메라가 천천히 가게 뒤편 창고로 이동합니다. 창고 문에는 새로 쓰인 글귀가 있었습니다. 건드리면 튀긴다. 그 아래 작은 글씨로 하나 더 추가되어 있었습니다. 전수완료 -2대째. 용문 통닭의 기름은 여전히 뜨겁게 끓고 있었습니다.